전부 하얀색으로 하면 이제 잘 보이시죠? 네. 네, 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발제하느라고 꼼꼼히 읽다 보니까 이게 또, 좀 리듬이 좀 깨진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오랜만에 발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읽어서이기도 하고, 또 책이 또 이렇게 막 수월하게 읽혀지진 않아요. 저는 전문 코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조금 더 평이하게 쓰셨기를 기대하면서 일반인의 시각에서 경천을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고른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꼭 그렇진 않을 것도 같다. 하지만 좀 경청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다룰 책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한번 이제 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 30분 내로 마무리를 한번 쭉 최대한 안 읽으신 분이 혹시라도 있더라도 책 내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마다 하루라고 하는 분은 사회 언어학자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요. 이 책이 처음이신데 되게 학구적으로 논문 쓰듯이 쓰신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잘 쓰셨고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고로 청각장애를 앓으면서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좀 경청에 대해서 각성하시고 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루 삶에 매일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듣기 지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기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과정이자 또 세상과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지적인 내비게이션 장치다. 완전히 경청을 추앙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듣기는 단순한 소리를 넘어 관계적, 문화적 의미가 내포된 심층 구조까지 탐색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체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1, 2장을 할 것이고 매주 2장씩 진도를 나갈 겁니다. 3, 4, 5, 6, 7, 8, 9, 1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개의 마음으로 듣는 듣기, 마음을 다해 듣는 경청, 그 다음에 2장은 정보적 경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듣기의 범위는 광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청각적 경험이 아니다. 시각과 촉각까지 아우른다. 그리고 개인적, 관계적, 문화적 차원의 경험으로 확장된다. 모든 감각을 통해 들으면 그 인간의 목소리와 언어가 종합적으로 통합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 듣기를 사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그다음에 경로를 듣는 게 채널이라고 좀 더 나오는데요. 듣는 경로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듣기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듣기는 수용적인 것 같지만 말하기 못지않게 되게 필수적인 기술이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 1장 14개의 마음으로 듣기. 이게 자세히 들을 경자인가요? 청자인가요? 그런데 일본식 한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자는 왼쪽 하단에 임구왕자가 있는데 일본 한자에는 임구왕자가 없습니다. 1장은 이제 마음을 다해 듣는 경청, 일본어로는 이제 기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사실은 안이하게 AI를 믿고서 쫙 요약해서 만들어줘 했더니 챗GPT하고 LLM하고 이게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얘들이 되게 막 축약되게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짜깁기를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사실 살짝 불편하실 수 있는데 약간 그 장점을 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저자가 한 경험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이랑 같이 스쿠터를 타고 이제 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듣기와 말하기가 다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력과 목소리를 상실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 한 경험이 듣기가 단순히 청각적인 경험이 아니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발견하는 데 돕는 인간의 지적인 내비게이션 장치라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듣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책을 쓰게 됐는데요. 어, 잠깐만요. 이건 제 추측인데, 일본어로는 왼쪽에 있는 그 들을 청자와 오른쪽에 들을 문자가 일본어로는 둘 다 기쿠라고 발음을 하는 데서 착안해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말로는 똑같이 기꾸고 한자어로는 두 개로 달라지는데 왼쪽에 있는 기꾸가 우리가 경청할 때 청자처럼 좀 주의 깊게 듣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들을 문자는 그냥 가볍게 들을 때 요 들을 문자를 써서 기꾸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쓴 것 같고요. 추측하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기꾸는 아주 온몸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개인적, 관계적, 문화적 목소리를 함께 듣는 것. 그래서 깊이 있게 듣는 게서 왼쪽에 있는 이제 기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기구는 이제 정보적인 경청이라고 해서 주로 내용을 들을 때 요 기구를 들을 문자를 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다라고 할 때 떠올리는 기구이고요. 왼쪽에 있는 게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경청이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 듣기는 여기 한자에서 나오는 것처럼 문에 그냥 귀를 엿듣는 것처럼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의 기구를 오른쪽에 있는 그 들을 문자의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예를 들면 음악을 듣다 할 때 이런 기구를 쓰게 되고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할 때 이런 이제 어, 이 기구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들을 때 그리고 또 묻다라고 쓸 때도 이거를 쓴다고 돼 있네요. 이거는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서 모르겠는데 혹시 일본어 아시는 분 있으시면 여기서 제가 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달아줬는데 이게 정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건 깊고 똑같은 발음인데 들을 청자와 들을 문자가 쓰임새가 다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hear와 listen 네 정도의 구분처럼 듣는 수준이 달라진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장에서 나오는 기구, 들을 청자의 청자는 우리가 흔히 보듯 여기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어 옛날 중국 한자에서 보면 인공항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일본어에서 쓰는 한자에는 인공항자가 생략돼 있고요. 듣는데 설명하기로는 이 위에 있는 거를 파자하면은 열십자와 요 눈목자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넉사자를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킨 걸로 해서 14, 14개의 다양한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4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어떤 숫자로 14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14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14, 14개의 듣기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14개가 무엇인가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귀가 듣는데 14개의 다양한 마음을 열고 개인적, 관계적, 문화적 소리를 깊이 있게 수용하는 태도를 이 들을 청자, 깊게 들을 청자의 요 의미다. 그리고 이거를 또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메타 듣기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메타 듣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메타인지 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것 말고 더 많은 것들을 풍부하게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타 듣기도 소리만이 듣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경청을 잘하게 될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와 뇌졸중 위험을 3분의 1까지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건강까지도 지탱해 준다. 그리고 듣기라고 하는 과정을 저도 이렇게까지 의학적으로까지 생각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는데, 처음에 소리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에 소리 신호가 들어오죠? 그러면 소리가 주파수를 바뀌어서 이렇게 의미로 전달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몸을 경계 상태로 전환을 시키는데 웨이도를 거쳐서 고막을 거쳐서 청각 피질로 오게 되면 뇌에서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 영어에서 리슨이라고 하는 어원은 무엇을 찾기 위해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리고 인간이 식별하는 범위는 음량으로는 50데시벨에서 80데시벨까지, 주파수로는 소리의 이제 그 높낮이죠. 20Hz에서 2만 헤르츠까지 우리가 인간이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듣는 소리가 의미로 바뀌어지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기 위해서 듣는 것인데, 듣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듣기 전에 우리가 단순히 듣는 행위, 앞에서 시작이 되고 그 뒤에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을 듣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은 소리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목표를 가진 탐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듣기에는 정보 탐색과 사람의 이해가 동시에 포함된다. 포함해서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데시벨에서 80데시벨의 음량과 20Hz에서 2만 헤르츠의 주파수를 감지하는데 이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에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기는 태아에 있을 때 4개월 때부터 사람의 목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깝지만 태어난 이후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청력이 감소한다고 해요. 하지만 거꾸로 듣기 기술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 듣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통해서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에 담고 있는 암묵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것 정보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듣기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듣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음조에서 의미를 찾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에서 우리가 다섯 가지 총 채널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목소리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서 먼저 음색이 있습니다.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가 지닌 지극히 개인적인 특징이고 사람을 식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 허스키한 목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좀 날카로운 가벼운 소리 이런 것들 이제 음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마다 갖는 목소리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증폭기와 변환기가 있는데요. 음절에 강세를 주거나 분위기나 감정을 다르게 전달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말의 소리에서 담겨 있는 정보의 느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변환기로는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이제 변환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톤을 이해해야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색과 증폭기와 변환기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말하는 그 단순한 정보를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밥을 먹었니? 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허스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어, 밥 먹었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 내가 강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톤을 좀 느끼하게 하거나 좀 아주 정말 그 간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밥을 먹었는가에 대한 그 정보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린 감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읽게 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음량과
그다음에 음조가 있습니다. 음량은 목소리의 크기고요. 음조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의 높낮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억양까지도 포함할 때 음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거기에 그냥 단순히 그 목소리가 전달하는 정보 외의 감정이라든가 깊은 숨은 의미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칭할 때 경청에서 맥락 듣기라든가 에너지 듣기라든가 감정 읽기 같은 것들이 어, 좀 더 세분화돼서 설명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LLM에 넣었더니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해 보면 마음으로 듣는 미세조율 채널이라고 해서 음색과 증폭기와 변환기, 그다음에 음조, 음량 이렇게 5가지입니다. 요 5가지가 이퀄라이저처럼 변화될 때 우리가 다양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청은 또 사람 사이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를 해보면 요 간자가 사이 간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 사이에 해가 있잖아요. 문자 안에다가 해를 의미하는 나들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 사이에 햇살이 뾰족하게 아주 가볍게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도 그 틈 사이에 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자를 파자 했을 때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가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글자 자체가 나타내는 것처럼 타인과 나 사이에 관계하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개의 마음으로 듣기라고 하는 것은 함께 그 공간 속에서 함께 하며 귀를 기울이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말이 참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좋은 대화에서는 실제로 말하고 들은 내용보다 대화가 끝난 후에 느낌이 더 중요하다. 요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 좋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14개의 마음으로 듣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와 넓은 주파수를 감지하면서 위험과 분노와 슬픔을 감지하고 과거의 경험과 연결해서 듣기도 하고요.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들으면 소리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그 사람과 아니면 그 정보와 관련돼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경험을 연결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음색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강조되는 부분을 듣고 그 인터네이션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강조할 때는 되게 액센트를 주잖아요. 그리고 억양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음량과 음조를 통해서 감정을 읽고 그다음에 더 깊이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이럴 경우 이때 우리가 진정한 공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이분이 경청에 대해서 푹 빠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연습까지도 더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목소리 식별 게임, 눈을 감고 누가 말하는지 맞춰봐라. 그다음에 아기 울음소리 듣기. 저는 이 생각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보다는 우리 저희 애 엄마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기가 울 때 저는 단순히 좀 배고플 때하고 뭔가 기저귀에 뭔가 쉬를 했을 때 이때만 좀 울음소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놀랄 때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 보면 뭐 도움을 요청할 때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항의할 때도 울음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가 왜 우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맞춰봐라. 그 다음에 대화를 들을 때 나는 주로 무엇을 듣는지 관찰을 해보아라, 스스로. 그래서 목소리, 음색, 음량, 음조, 무엇을 강조하는지, 억양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내가 무엇을 주로 듣는지 스스로가 한번 관찰해보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라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도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해볼 수 있을까?
거기까지 모르겠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경청에 대해서 정말 진정이구나,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당연한 얘기까지도 진지하게 써놓으셨어요. 청력 검사를 잊지 말아라. 저도 몰랐는데 65세 이상은 3명 중 1명이 심각한 청력 손실을 겪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인 경우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청력 손실을 겪고 있고, 그리고 많은 숫자가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음성 난청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청력이 손상되면 이분이 자기의 병원에서의 경험에서 병원에 있을 때 경험한 것처럼 듣는 능력 자체가 감소된다. 그냥 소리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조의 높낮이라든가 음색이라든가 뭐 액센트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하는 사람의 숨겨진 맥락도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소리 정보의 전달뿐만이 아니라 그런 깊이 있게 듣기가 감소하니 청력을 관리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얘기를 합니다. 저희 생각은 굳이 안 해봤는데, 이걸 보니까는, 정말 관리가 필요한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우연히, 헬렌 켈러가 했던 말을 제가 오늘 지나가다가 어느 보청기 회사인가? 에서 얘기했던 보청기 회사의 광고에서 봤는데요. 헬렌 켈러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보지 못하면 사물과 멀어지고, 듣지 못하면 사람과 멀어진다. 되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를 발제하는 거를 하늘에서 알았는지 이 광고판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의 얘기고요. 2장은 이제 정보적 경청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다양한 경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장은 정보적 경청, 문 앞에서 듣기입니다. 문 앞에서 듣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들을 문자가 문문자에다가 가운데 그 귀자가 있잖아요. 아까 인간 할 때 사이간자가 문 사이에 해가 있는 것처럼 들을 문자는 문가에 귀를 대고서 듣는 느낌을 들을 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정보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권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말소리를 데이터로 수집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듣고 그다음에 관계적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내는데 그 출발이 되는 듣기입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보 듣기를 우리가 정보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의 경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보통 제일 먼저 언어를 정보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정보는 전달된 언어를 뜻하고, 그 다음에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예전에 그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얘기하기로는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릴 때에는 빠른 생각 시스템과 느린 생각 시스템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에서 차용을 해서 빠른 듣기 방식과 느린 듣기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빠른 듣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시스템 중에서 특정 정보를 듣기를 할 때 우리가 빠른 듣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북적거리는 되게 시끄러운 기차역에서 되게 시끄럽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소음도 되게 많고 뭐 휘슬 소리도 들리고 기차가 뭐 하는 뭐 내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한 방해 요소 속에서 안내 방송을 들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번 열차는 뭐 10분 후에 어디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탑승객 여러분은 빨리 뭐 플랫폼 어디로 가십시오. 이런 내가 필요한 정보를 들어야 할 때, 그때는 아무리 소음이 있어도 소음과 내가 필요한 정보를 구분해서 듣잖아요. 그럴 때를 빠른 듣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듣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빠른 듣기라고 얘기를 하죠. 느린 듣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는 느린 듣기가 시작됩니다. 그 단순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들도 같이 우리가 포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의 의미를 개인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여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 해석은 다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던 가지고 있는 경험도 다를 것이고 내가 가진 신념도 다를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들었을 때 정보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빠른 듣기와 느린 듣기는 서로와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교차해서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느린 듣기를 위해서는 빠른 듣기 할 때처럼 내가 필요한 정보를 빨리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다르게 천천히 말을 들으면서 개인적인 뉘앙스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사전에 담긴 의미는 보통 우리가 들을 때에는 빠른 듣기에서 듣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를 듣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들을 때에는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사전에서 있는 단어가 보통 한 60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어 단어 수가.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20만 단어가 안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한 2만 단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는 그 사전에 정리가 된 게 언어를 구성하는 단어를 정리한 것인데 거기에는 대단히 많은 숫자의 단어들은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 많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에는 그 사전적인 의미 말고도 다양한 우리가 그 부여하는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의미 부여하는 그 액센트라든가 음색이라든가 어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단어에 똑같은 단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거기에는 관용적이고 운유적이고 개인적인 의미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적 요소 때문에 어, 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청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잖아요. 영어가 한 15억 명 정도가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는 네이티브가 쓰는 수는 한 30%가 안 되고 나머지 70%는 그 각자 고유한 언어가 있는데도 세컨 랭귀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컨 랭귀지로 사용하는 사람끼리 영어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사전적인 의미 외에 다양한 문화적인 맥락에서 전달되는 것들은 서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한 80%가 중국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이티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80%고 20%는 네온 네이티브가 사용하는 중국어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것과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실제로 전달하고 하자는 메시지가 청자와 화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화자와 청자에 따라서 그 내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생각하고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얘기하는 이제 해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해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떠한 단어를 들으면 그 우리가 그 단어에는 무슨 어떤 고유의 데이터를 부여한 것처럼 특정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단어와 단어에 부여한 데이터 값처럼 빠르게 그 데이터를 인출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듣기를 할 때에는 어떤 그 단어 개념의 단어가 의미하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인출하는 거죠. 빠르게 그 정보를 해석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빠른 듣기에 필요한 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빠른 듣기는 이 해싱이라고 하는 과정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보통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때가 우리가 빠른 듣기 할 때 해싱이라고 하는 어, 우리가 방법론을 사용하는 거고요. 느린 듣기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J.L.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발화행위며 발화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특정한 일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네이티브끼리 이야기를 하면은 화자가 말이 불완전하더라도
청자가 의미를 해독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는 이 일곱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한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듣기를 할 때는 이 일곱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한 문장을, 완전한 문장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단원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고, 질문할 때에는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은 지시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은 미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과는 유감 표현하는 것이고, 초대하는 것은 참여를 제안하는 것이고, 거절은 제안을 반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얘기하는 단어는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의도하고 요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거를 되게 이제 어렵게 이 학자가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 마시러 갈래?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아, 나 끝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 대답에는 싫어, 좋아라고 하는 거절과 수용의 의미를 닮은 말은 아니지만 이 문맥상으로 아, 지금 못 마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이라고 하지 않아서도 거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오스틴이라고 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신분증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지만 명령의 역할도 수행하는 문장이다. 되게 그 매너 있게 신분증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공항이라든가 이럴 때에서 출입국 관리소를 지나갈 때에는 우리가 신분증 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의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문장에는 여러 기능이 결합된 문장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재된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특히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 여기 일본어 하시는 분 계시면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본어에는 거절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노라고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노라고 하는 것을 그냥 노라고 안 하고 돌려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제안했을 때 싫다라고 거절하면 이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 거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여기 있는 그 사례도 마찬가지죠. 커피 마시러 갈래? 할 때 싫어. 너랑은 가기 싫어. 라고 얘기하면 상처를 받겠지만 아, 미안. 끝내야 할 일이 있어. 끝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면은 거절의 의미지만 나를 배려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 바빠서 못 가는 거로구나. 그다음에 그나이스의 협력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사실은 살짝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단순히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모호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의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네 가지의 협력 원칙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최적의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실이라고 믿는 사실만을 말하려고 하고,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제공하려고 하고, 모호한 표현을 피해서 명료하게 전달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최적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 마실래 할 때 끝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협력의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거절의 의미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다음으로는 아까 이제 빠른 듣기와 느린 듣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빠른 듣기와 느린 듣기를 토끼와 거북이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빠른 듣기는 토끼처럼 되게 빠른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북적이는 여간에서 안내방송 듣는 것처럼 해싱의 기술을 사용해서 내면에 우리가 머릿속에 보존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의미를 순식간에 추정하는 지름길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청각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들어서 내게 필요한 정보만을 방해하는 소음을 배제하는 것을 빠른 듣기라고 얘기를 하고 느린 듣기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듣는데 화자의 말이 불완전하더라도 곰곰이 되새기면서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의 듣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있는 보편적 의미가 아니라 숨겨진 의도와 개인적인 뉘앙스를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칭에서 얘기하는 경청 듣기가 딱 우리가 거북이가 이야기하는 느린 듣기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이제 코칭과 관련된 얘기 한마디도 없지만 이제 우리가 코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면 거북이처럼 느린 듣기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정보적 경청에서는 7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듣기라고 하는 것은 배경 소음을 줄여서 이해를 돕는 듣기다. 정보적 경청이다. 그러니까 빠른 듣기죠. 듣는 내용에 고유한 사회적 중요성을 부여한다. 보편적인 의미와 개인적 의미를 부여해서 듣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빠른 듣기와 느린 듣기를 한다. 이 2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단순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빠른 듣기다. 해칭하면서 듣는 것이다. 상호 협력을 통해서 느린 듣기로 빠진 부분을 채운다. 그다음에 발화행위를 통해서 암묵적인 의미를 강제한다. 그래서 최근에 원하는 정보를 음, 3가지 성찰로 여기 책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해싱했던 경험이 있었나? 그다음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거절의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나? 그다음에 대화의 단어에서 빠진 부분을 스스로 채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느린 듣기를 실행한 경험이 있었나? 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과 2장을 제가 좀 대단히 한 요점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되게 80페이지나 되는 내용이지만 중간에 설명적인 건 빼고 요점은 다 전달을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빠른 듣기와 느린 듣기, 열심히 들어라, 경청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생각해 볼 질문 말고 우리가 코칭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며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좀 고심을 해서 제가 뽑은 질문은 첫 번째는 코칭에서 우리가 라포로 코칭 대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라포 형성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소리도 되게 중요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의 음조와 음색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내 음조 점수를 한번 스스로 매겨보시고요. 내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가. 아주 낮은 저음이 있을 수 있고 가장 되게 하이톤의 높은 목소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 음색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 조별 토론할 때 서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매긴 점수와 남이 매겨준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우리 조별 토론할 때 각 그 조에 속하신 다른 멤버들의 목소리에 좋은 점을 찾아줘 보기.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내 목소리가 따뜻했을 때가 언제였던가 그 순간을 한번 경험을 한번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하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게 빠른 듣기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관계적 의미를 찾는 게 느린 듣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칭 중에 우리가 빠른 듣기와 느린 듣기를 코칭 중에도 마찬가지로 교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빠른 듣기와 느린 듣기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느린 듣기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고객이 이야기하는 목소리 속에 감추어진, 숨겨진 속마음을 우리가 들으려면 느린 듣기를 해야 할 텐데, 코칭할 때 우리가 어떻게 느린 듣기를 할 수 있는지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아니면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고요.